다음 달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A 한인회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칼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버스 안에서 10대들이 언쟁을 벌이다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벽을 뚫고 옆방 수감자를 해치려던 사건이 벌어져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3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누명을 벗었는데 진상이 밝혀진 시점이 6년 전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법당국을 향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총기 난사나 폭발물 등 위험한 사건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로봇계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누리호는 싣고 간 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올리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누리호를 보며 환호하는 나로우주센터 관계자들. 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인 만큼 긴장감 속에서도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예상치 못한 통신 이상으로 한 차례의 연기 끝에 다시 시도된 3차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국내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영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한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 위성 8기 중 7기는 목표 고도인 550km에 정확히 투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도요셋 한 기는 카메라 위치상 사출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 최종 확인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리호가 가장 먼저 내보낸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나머지 큐브 위성들도 순차적으로 위성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투입된 위성들의 최종 교신 결과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우리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이끌기 위해 대통령직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동영상 공개에 이어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에 나섰는데 청취자가 대거 몰리면서 기술적 문제로 방송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인종 문제나 성차별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제한하고 중국인의 플로리다 부동산 구매를 제한했으며 성전환 여성의 학교 스포츠 선수 입단을 금지하는 등 보수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한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던 디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초반의 지지율로 50%가 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한편 디센티스 주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출마 시 주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플로리다 법률을 무효화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며 LA 한인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통령실에서 신설 재외동포 청장에 대한 인선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외동포청 초대청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재외동포 영사대사와 LA 총영사 등을 지낸 경력이 재외동포 청장 발탁에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회는 이기철 사무총장이 재외동포청 초대청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LA 총영사로 부임한 이후 한인단체와 단체장들을 무시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임한 데다 LA 총영사관 내부비리 폭로 직원을 해고하고 막말과 갑질, 여성 비하 등으로 동포사회에 상처를 남겼던 인물이라는 것이 LA 한인회 측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한국 정부와 한국 주요 언론사에 알리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여기 LA에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한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경험한 거는 전혀 그거랑 반대라서 이제 한국 정부한테 저 공문을 보내서 예전에 이제 LA에서 일어났었던 일 그리고 지금 그 한국 정부 내부 안에서도 일어났었던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담아서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초대청장으로 유력하다는 한국에서의 첫 기사 출처도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 제공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초대 재외동포 청장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의 문화적 차이와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청장을 원한다면서 이 사무총장이 청장에 임명된다면 LA 지역뿐 아니라 각 한인단체와 연계해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칼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중교통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LA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 정차한 메트로버스에 한 승객이 올라타자마자 운전사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성은 칼을 꺼내들어 운전사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찔렀고 운전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6피트 키에 금발머리 그리고 붉은색 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마지막 목격 장소가 오웬스 마우스 애비뉴 인근이라면서 주위에 있는 CCTV 등을 토대로 목격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필라델피아 저먼타운의 한 버스에서 10대 2명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이 중 한 명이 총을 꺼내들어 상대방에게 최소 2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2개의 탄피를 찾았으나 더 많은 총알이 버스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시 당국은 앞으로 사복경찰을 버스에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시 버스에 부착된 CCTV를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기 위해 앞으로는 탑승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교도소 벽을 뚫고 옆방 수감자를 해치려던 사건이 벌어져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아주 교정당국은 풀턴 카운티에 자리한 한 교도소 내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카비안 토마스는 지난 17일 화장실 벽에 구멍을 뚫고 옆방으로 넘어가 다른 수감자를 칼로 찔렀습니다. 피해자 데론드니 러셀은 상반신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당국은 두 수감자의 방에서 모두 흉기로 사용될 만한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낡은 교도소 건물에서 떨어진 금속 자재를 활용해 무기를 만들고 교도소 벽에 구멍을 내는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 토마스에게 형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야외 영업 중인 식당에서 가방 날치기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변과 인접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일행 뒤로 한 남성이 나타나 의자에 걸려있던 여성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뒤따라가 보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상태입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컬버시티에 자리한 한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를 쫓던 남성은 인근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기다리고 있던 다른 용의자가 하늘에 총격을 가하는 위협 끝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날치기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또 다른 용의자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최소 3명의 용의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도로변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가방 등 귀중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사법당국을 향한 비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1989년 2명의 갱단원이 차에 있던 6명의 고등학생을 다른 갱단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2명 중 1명이었던 데니얼 살다냐 씨는 45년이 지나서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난 2017년 살다냐 씨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On August 31st, 2017, one of the other defendants disclosed during his parole hearing that Mr. Saldaña was not involved in the shooting in any way and he was not present during the incident. 그러나 살다냐 씨는 그로부터 6년을 더 수감된 채 살았습니다. 관련 진술은 살다냐의 변호인,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6 years ago,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not only in this office but at the Board of Parole hearings, knew of exonerating material that would end up freeing Danny, yet did nothing. 결국 세월이 흘러 당시 가석방 심사 자료가 현 검찰에 전달됐고 결국 데니얼 살다냐 씨는 풀려났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Every day waking up knowing that you're innocent, you wake up and here I am just locked up in a cell and crying out for help and not knowing the legal system or having the researchers of money or anything like that, but I just knew this day was going to come, LA 카운티 검찰은 전임 검사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 가석방을 심의했던 검사도 검찰을 떠난 상태라며 향후 진상 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 검사장 체제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만 모두 4건, 앞으로도 누명을 쓴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경찰국이 로봇개를 사건 현장에 투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는 LA 경찰국이 LA 경찰재단으로부터 로봇개를 기부받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스팟의 가격은 대당 28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3월 LA 경찰재단이 LA 경찰국에 기부했지만 로봇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로봇개 투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로봇개 투입으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나 폭발물이 감지된 현장 등 경관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곳에 로봇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개는 일반 순찰이나 감시 활동에는 투입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주립대 캠퍼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거주지 제공 의무 조항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망명 신청자 수용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뉴욕 주립대 캠퍼스 일부를 뉴욕시 망명 신청자 쉘터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버팔로, 스토니브룩, 알바니 가운데 어떤 캠퍼스를 이민자 쉘터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니의 3군데 캠퍼스 가운데 2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카운티에 위치해 있지만 나머지 1군데는 지난 화요일 망명 신청자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카운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수니 캠퍼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뉴욕시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주는 이 같은 방안이 주와 시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망명 신청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며 각 카운티에 쉘터 공급을 요청하고 주거권 보장 법안 중단을 요청하는 등 망명 신청자 비상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앤 윌리엄스 아이섬 뉴욕시 보건복지부 시장 및 시 공무원들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망명 신청자로 인해 뉴욕시 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도 현재 150여 개 이상의 호텔을 빌려 4만 1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내년 7월까지 43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가족 구성원과 가구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최대 $50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번에 신청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4770, 2인 가구 $54,930, 3인 가구 $69,090, 4인 가구 $83,250 이하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늘 때마다 $14,160를 더하면 됩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 측은 $600만 상당의 지원금 중 현재까지 절반만 소진된 상태라며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문의는 한국어 전화 서비스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가까운 미래에 AI가 많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 중심이 된 인터넷 모바일 산업을 이끌어온 인물인 슈밋 전 CEO가 AI가 실존적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실존적 위험이란 아주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뜻합니다. 또 머지않아 AI가 제로데이 공격이나 생명 관련 과학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제로데이 공격이란 운영체제 등 핵심 시스템 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겨냥한 해킹 등을 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밋 전 CEO는 이는 현재로서는 허구이지만 추론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이를 오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밋 전 CEO는 2001년부터 2011년 구글 CEO를 2015년부터 2017년에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에는 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슈밋 전 CEO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EO 협의회에서 AI 기술이 마구잡이로 확산되는 걸 통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핵 기술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핵의 경우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면서 농축 우라늄을 구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통상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으로 생산되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AI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훔칠 수 있기 때문에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당국이 AI 통제를 위해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들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밋 전 CEO는 앞서 2021년 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 미국이 AI 시대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시가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올리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LA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322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투입되는 소방관들에 대한 비용 보상에 따른 차원이라고 시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매년 $370만 상당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7월 23일부터는 건축부지 선정, 이른바 조닝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최대 $7,060가 부과될 방침인데 기존에는 무료로 이루어졌었습니다. LA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199로 기준 삼아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요금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시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 끌어올린 13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증액분인 13억 달러 모두 노숙자 구제에 투입될 계획이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시정부 차원의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료가 폭등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서부 지역 노선을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료 인하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LA와 인천을 운항하는 노선을 주일에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KE8018편은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5분,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매주 목요일 새벽 1시에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LA로 향하는 귀국편인 KE8017편은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합니다. 대한항공은 샌프란시스코와 인천에 있는 노선에도 오는 7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가 항공편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라 항공료가 폭등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이번 증편 결정이 항공료 인하로 이어질지 항공사의 추가 수익으로 직결될지가 관심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